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와우글로벌 파트너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파트너로서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총 8개의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될 텐데요. 제목은 차이나 딥 다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심도가 높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투자 방식이 조금 더 유효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왜 지금 중국 투자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국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현상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국이 근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5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 왜 이제 중국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같이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25년도 3월 달 기사거든요. 25년 3월 달에 강남 부자들이 이제 미국을 투자하고 있는 강남 부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테슬라만 믿었는데 이럴 줄은 하면서 25년도 1분기 상에서 딥시크 쇼크로 인해 미국에 대한 주식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 때 기준으로 많은 퇴직연금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 부자들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뭉칫돈이 중국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게? 연금 계좌, 장기 투자 상품부터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유는요. 첫 번째, 트럼프가 취임해가지고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우리 달러 약세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달러 약세를 만들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 이머징 마켓에서는 수익률이 급증했고요. 그 수익률이 무려 현재 43.5%가 된다라면서 시장에서 워딩들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왜 이렇게 강남 부자들이 먼저 중국 주식으로 이동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뭡니까? 중국이 망했어죠. 중국이 왜 망했는지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같이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전부 다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 자산들을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뿌렸고요. 미국도 뿌렸고요. 유럽도 뿌렸고요. 모든 나라를 뿌렸는데 중국은 뿌리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21년도 기준으로 헝다그룹이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헝다그룹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중국 내에서 굵직한 부동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로 따지면은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이런 대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21년도 기준으로 파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부터 나왔던 게 바로 중국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요. 가격이 4억 5천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줄게 되고요. 부동산 거래가 줄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헝다그룹은 이렇게 파산하게 되면서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채무 같은 경우에도 채권 만기에 대해서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상장 폐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1년도 때 중국에서 특히나 이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 헝다그룹 파산이라는 것이 촉매제가 되면서 중국 경기가 망가지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국은요,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서는 중국의 가게들이 중국에 있는 가계 기준으로 가계 자산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중이요, 60% 정도가 다다랐습니다. 60% 다다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소리는요, 이 사람들은 거의 죽는 형식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졌던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두워졌는데요. 그 상태에서 22년도 기준으로 그간 상해가
이 당시 때 기준으로 리오프닝한다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드디어 코로나에서 벗어나자.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겨내는 형식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요. 반대로 갔어요. 22년도 때 상해 재봉세가 나오게 됐고요. 상해 재봉세가 나오게 되면서 안 그래도 21년도 때 부동산 경기가 빠지게 되면서 힘든 상태에서 리오프닝까지 지연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현재 중국 시장은 이때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의 반응은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돼요. 이때 이야기 나왔던 게 우리가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홍콩 ELS 사태가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는요. 고점 대비 53%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왜? 본토 같은 경우 중국에는 상해종합지수, 그 다음에 상해종합지수를 포함한 이제 본토 주식이고요. 선저성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접근이 용이하고 있는 홍콩 지수가 있습니다. 항생이라고도 부르죠. 이 홍콩에 있는 이 H 주식은 현재 지금 외국인들 눈에서는 남들 다 다른 거가 전부 다 리오프닝하고 위드 코로나하고 있고 경기를 다시 또 확장시킨다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재봉쇄를 하게 되고 늦게나마 다시 또 코로나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 지수가 나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헝다그룹 관련된 채권에 대한 보증도 외국인은 제외시키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 주가 지수가 50% 이상 하락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홍콩 ELS를 투자했던 사람들도 원금을 많이 잃게 되는 형식으로 상폐까지 되게 되는 사건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봤었을 때 중국 시장을 투자했던 분들조차 반감을 가졌던 계기가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딱 이 암흑기 같은 시기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정말로 많이 시장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 때 기준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종합주가 우리나라도 코스피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 사이클 상에서는 오히려 24년도 우리나라는 주가 지수가 그래도 좀 뛰어난 상태인데 중국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의 수익률 격차는 벌어지다 보니 해외 투자 비중 상에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정말로 낮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의 직접 투자, FDI라고 불리는 외국인이 이제 중국 본토 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자본을 확충하는 일들도 2022년도 이때 상해 재봉쇄가 트리거를 잡히면서 상해 봉쇄 이후로요. 24년도까지 정말로 역사상 저점을 맞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중국 투자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상황이고요. 이 기준상에서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중국 지수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더 확장돼 가지고 어떠한 식의 문제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FDI도 많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요. 24년도 1월 달에 홍콩 ELS 사태가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해 재봉쇄도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정말로 암흑기 속에 달려온 상태에서 24년도 5월 달 때 옐런 재무장관이 당시 바이든 정권 때 있었던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가가지고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게 되고 외국인의 자본들도 나가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 자체가 너무나 둔화가 되고 있다. 중국이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으니 내수 시장에서 처리를 못하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고요. 저축을 하게 되니까 중국은 계획 경제로 GDP의 5%의 생산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되는 소리는요. 내수에서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수출해야 돼요.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됩니까? 물건만 팔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테무라든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저가 형태의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잉 생산 관련된 문제들이 중국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없으니까
현재 24년도 5월 달에 이 당시 때 옐런 재무장관이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면서 이 저축률 45%에 달하는 이 저축률을 줄일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요. 이거를 줄여야지 과잉 생산도 사라지게 되고 가계 소비에 대한 활성화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21년도 기준을 봤었을 때 이때 기준으로 헝다그룹의 파산 사건이 트리거로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가파르게 저축에 대해서 늘어나게 됐고요. 현재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당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은 소비가 낮아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이 빠지게 되니까. 그럼 부동산을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을 올렸을 때 실상 지금 현재 올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올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봤었을 때 거기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밸류업 정책, 중국말로는 신국구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24년도 4월 달 때 기준으로 중국은요 신국구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밸류업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번에 발표했던 신국구조를 제외한 2번 정도가 신국구조, 국구조 관련된 밸류업 정책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 때는요, 2004년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 24년도 1월 31일 날 기준으로 중국이 국구조라고 해서 정책을 펼쳤었고요. 정책을 펼친 이후로 상해종합지수는 6천까지 썼습니다. 이 당시 때 베이징 버블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바로 요 시기부터 나옵니다. 베이징 버블. 자, 그리고요.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4년도 이제 5월 9일 날 기준으로도 중국에 대한 경기를 다시 한 번 더 주가지수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신국구조를 펼쳤었고요. 이 당시 때도 상해종합지수가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24년도 4월 13일 날 이때 기준으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상에서 상해종합지수가 3,800을 넘었다더니 상해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한다느니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봤었을 때 이 신국구조가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 중국에서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싶고 이걸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자금들을 주식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24년도부터 현재 지금 이 신국구조를 토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국구조를요 자세히 한 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20기 3중 전회에서 신국구조 관련된 정책들을 펼쳤었는데요. 첫 번째, 빨간색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된다면은 배당을 증가시킵니다. 배당 성향에 대한 증가 및 현금 자산에 대해서 많이 이거를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밸류업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중국의 기업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제성까지 띠게 됩니다. 못하게 되면은 퇴출당하게 되거나 혹은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요. 자사주 및 소각을 해야 되고요. 지분을 증자해야 되고요. 중기적으로는 인수합병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강한 기업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개선해서 중국 정부도 계속적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주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돈을 자생적으로 벌어서 투자를 받아서 너네들이 실적을 개선하면서 미국 형식으로 가라라는 형식이 바로 신국구조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24년도 4월 달부터 지금 딱 기간이 한 1년 하고도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시점 보게 되면은 지금 25년도 2분기 실적부터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빅테크들의 기업에 대한 실적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많은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24년도 4월 달 그리고 실제로는 24년도 9월 달에 924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까지도 현재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국은요, 처음에
24년도 4월 달 때 신국 구조 정책을 펼친다고 했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우와 하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왜? 아, 중국 말고 미국 투자하지. 중국은 야, 믿을 게 못 돼. 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헝다그룹 관련된 파산들도 외국인에게 채권에 대해서 보증해주지 않았어. 그렇다 보니까 외국의 자본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이 부양에 대한 의지,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의 의지를 더 확고하고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9월 24일, 작년 9월 24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일주일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미국의 9월 달 FOMC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첫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정말 정확하게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순간부터 중국은 준비했던 것 마냥 바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지금 국가금융감독관리 총국에서도 나왔고요. 증권감독관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인민은행장, 이 중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삼총사가 3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를 했고요. 1조 원을 풀면서 시장에다가는 우리 원화 기준으로 189조 원을 풀게 됩니다. 더 푼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우대금리, LPR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요. 금리 인하하게 되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NPL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증시 부양 관련된 증안 펀드라고 불리는 이 5천억 위안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했다라고 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924 증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 있는 기관들이 외신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강력한 부양 의지를 펼치고 있다. 아, 이게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924 발표했었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요. 이때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 기준으로 924 발표하고 상해 종합지수가 40%가 뛰어버립니다. 종합주가 지수가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ETF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괴류를 나타내면서 거래량이 없었던 게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924 조치 이후로 시장이 강력하게 쏘아붙고요. 이때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믿지 못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비중을 덜게 되거나 혹은 물렸던 자산들을 정리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40%가 쐈다라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40% 쐈다라는 거는 개별 기업들은 이것보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해 종합지수가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36%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항생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924 때 쏘아붙이면서 이전에 많이 물렸던 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생은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하게 돼요.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자체가 더졌는데 이 상승 자체에서 딱 그 중간값을 지켜줬었는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다 밀어버리게 됩니다. 3분의 1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의심을 해요. 왜? 중국, 너네 정말 믿을 수 있어? 너네 진짜 중국 주식 이거 부양할 수 있을 거야? 부양할 수 있어? 계속 물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 물음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됐죠. 근데 의심을 하다가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뭐였습니까? 바로 AI였어요. 이 AI 관련돼 가지고는 미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뉴스상으로 봤었을 때 변변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H20에 대한 칩에 대한 규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 AI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1월 달 때 딥시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간 20년도부터 지금 25년도까지, 25년도 1월 달까지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했다가 25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딥시크 쇼크가 터지게 됩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정말로 AI에 대해서 반도체 칩이고 H100에 대한 칩부터 해서 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렴한 형태로
중국은 그럴싸한 AI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때도 나왔을 때 기준으로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만들어낸 게 AI인데 실제로 딥시크의 개발 비용은요. 약 하나 원화로 80억 원이고요. 챗GPT에 대한 개발비가요. 1,600억이라면은 챗GPT 대비 5%에 대한 투자 비용을 가지고 챗GPT보다 더 뛰어난 딥시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거 진심이구나,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당시 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17%, 브로드컴, 마이크로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마찬가지로 급락했던 사건들이 바로 이 딥시크 쇼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이때도 의심해요. 왜? 정말일까? 이거 진짜야? 진짜일까? 라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항생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달에 딥시크 쇼크로 36%까지 또다시 상승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계속 중국 시장은 보여주고 시장은 의심하고 빠지고 또 보여주고 빠지고 또 보여주고 빠지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항생이 상승하게 되었었다가 이때 기준으로 미국이 빠졌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항생이 상승하게 되고 이때 샤오미든 비아디든 알리바바든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당시 때 상승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기준으로 요거 있죠. 4월 달 때. 4월 달 때 트럼프가 글로벌리하게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요. 관세를 때리면서 이 관세 전쟁 관련돼 가지고 90일간 유예하기 전에 특히나 중국에다가는 관세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을 하게 됩니다. 관세에 대한 압박을 하다 보니까 4월 달 때 글로벌리하게 모든 지수들이 다 같이 급락하게 됩니다. 자, 급락하게 되다 보니까 이 당시 때 미국은 유예한다라고 트럼프가 발표했지만 당시 최저점이었던 이 4월 9일자 기준 봤었을 때 중국은요. 얼마나 이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25년도 4월 9일날 기준으로 중국은요. 국가대표팀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보험기금 그리고 각종 연기금, 은행 전부 다 마찬가지로 국가대표팀을 구성해서요. 본토 증시를 사주겠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에게 주식을 사라라고 대대적으로 신문사에다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일면에다가. 중국판 평준화 펀드 출격, 증시 안정화의 총집합 신호라면서 중국 정부가요. 보증서 주겠다고 하니까 주식 사러 갑니다. 그래서 요 뉴스들이 방금 보였던 상하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게 됩니다. 역사에 기록될 조합, 인민은행, 평준화 펀드, 국가팀, 국유자본, 보험자금 이거 포함된 모든 조합들이 주식을 사주기니까 안심하고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어떻습니까?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요게 예전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증한 펀드들과 주식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사람들이요.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체적으로 사주지 않아요. 빠졌을 때 더 빠지지 말라고 받아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국가대표 팀들인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뭡니까? 중국이 지금 대전제상에서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고 국가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지속된 일관된 정책인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을 토대로 해서 부의 효과를 이끌게 되고 그 부의 효과로 인해서 개인들이 소비를 늘게 하는 주식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지를 4월 9일 날 보여주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월 9일 날 국가대표팀이 국가의 자본이 주식을 사게 되고요. ETF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까지 사게 되고요. 상해 종합지수는요. 지금도 오늘자 기준으로는 3,800을 뚫었습니다. 지금 현재
22%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7%가 올라요. 자, 그럼 중국은요, 여지껏 보여줬던 게 뭡니까? 지금 첫 번째, 정부의 의지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부가요, 주식을 사래요. 주식 사라고 보증을 줬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중국이 AI 관련돼 가지고 그간 돈 쓴 거, 그간 했던 거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보여줬습니다. 딥시크 쇼크로요. 시장의 반응을 봤었을 때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대주겠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면은 뭘 해야 됩니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늘상 주식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경험상으로. 자, 그러면은 정부가요, 이거를 못 올리면 안 돼요. 주식을 올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인 생각은 뭡니까? 중국은 믿지 못한다라면서 도외시할 거예요. 아마 이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회자가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에 대해서 부양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펼치고 있고 그 바탕으로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AI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산업들도 육성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좌 개설을 했었지만 이때 이후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주식을 다 떠났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2025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요 파란색이 개인 계좌인데요. 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들도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1년도에 있었던 신규 계좌 개설했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딱 2020년도 국내 주식 열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의 예시로 중국도 모바일로 계좌 개설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바일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계좌 개설하다 보니까 모바일이 먹통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재 계좌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의 개인 돈에 대한 돈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저축률이 감소하려는 경향이 보여지게 돼요. 요게 결국에는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것이 부의 효과로 돌아가서 투자했던 손실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부의 효과로서 돈을 주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소비를 늘리게 하는 그 방식이 지금 중국 정부가 이끌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중국 증시, 본토 증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래 대금이 2조 위안 이상 돌파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2025년도 6월달, 5월달,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지 않았어요. 작년 24년도 9월달 9.24 조치했을 때가 3.5조 위안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2조 위안 달성했던 거를 보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의지 보였던 사건 이후로 봤을 때는 지금이 거의 최초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중국이 지금 AI 관련된 테크들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지금 AI의 최강대국은 어디예요?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겠죠. 미국에 있는 M7들과 중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기술주들, 중국의 테라픽 10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주들과 서로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포워드 PAR이라고 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미국은요 현재 지금 44까지 올라왔고요. 중국은요 25예요. 서로 봤었을 때 누가 더 저렴합니까? 중국이 더 저렴합니다. 미국의 M7들은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테슬라, 아마존 같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중국에는요 SMIC, 파운드리 회사, 비아디, 전기차 회사, 샤오미, CLTL, 레노버,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바이두, 징동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 들었을 때 정말로 시장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몇 개 기업밖에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술주들의 밸류를 봤었을 때 미국은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창 1분기 때 기준으로 딥시크 쇼크 났었을 때는요. 굉장히 그 폭이 좁아졌었는데요. 다시 벌어졌습니다. 왜? 그래도 미국이 우선이야라면서 미국 시장이 더 많이 가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은 저조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1분기 때 기준으로 딥시크가 나왔어요. 딥시크 나와서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 주식들을 정리하고 중국 주식 이동했는데 실제로 2분기 기준으로는 중국에 대한 테크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박스권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미국에 있는 M7들과 미국에 있는 몇몇에 있는 종목들,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과 브로드컴, 그리고 AMD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가 좋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미국이 맞겠구나라고 했는데요. 3분기가 오면서요.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데이터예요.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중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경쟁 봤었을 때 이 파란색은 미국이고요.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서로 원래는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좁아진 상태고요. 이 오픈 소스 관련돼 가지고 오픈 소스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이 이미 앞질렀어요. AI 흐름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많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디테일하게 안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AI를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는 이 지표를 보고 있었을 때 통계를 본다 했었을 때 AI를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바꾸는 이 순위를 비교해 봤었을 때 1위가요. 지금 현재 바이트댄스의 시드림 3.0이 1위고요. 2위가 오픈 AI입니다. 3위가 구글 거예요. 5위가요. 콰이쇼라고 중국 회사입니다. 이미 중국이요. 미국과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1위라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 틱톡이죠. 그리고요.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거. 방금 봤던 거는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챗GPT한테 그런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런 느낌처럼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의 순위가 1위가 틱톡, 바이트댄스의 C드림이었다면은 텍스트를 영상으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라고 부탁하는 AI 모델을 봤었을 때 또 1위가 어디입니까? 바이트댄스의 C드림이에요. 2위가요. 구글의 베오3입니다. 4위가요. 콰이쇼의 키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이트댄스, 구글, 콰이쇼. 영상도 지금 텍스트에서 영상도 1위가 중국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미지를요. 영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AI를 부탁할 때 어떤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지 보게 된다면 1위가 또 바이트댄스예요. C드림입니다. C드림 1.0이고요. 2위가요. 구글 베오3입니다. 4위가 콰이쇼예요. 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랭킹 리더보드 순위를 보게 된다면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요. 다 1위가 중국에 있는 바이트댄스의 C드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결국에는 많은 AI들이 빠르게 발전했는데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색안경을 벗고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은요. AI에 대해서 글로벌 다 먹을 줄 알았습니다. 100%를 다 먹을 줄 알고 미국 시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했습니다. 중국은요. AI에서 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투자 기준을 봤을 때는. 근데요. 지금 중국이 AI가 미국과 경쟁 체제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프라이싱이 들어오게 된다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요. AI를 다 먹을 것이다 라는 비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원래는 경쟁도 안 될 줄 알았었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했었을 때 어떤 투자 방식이 오를까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반기로 가게 되는데 색안경을 벗겨본 상태에서 YTD 기준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본다 했었을 때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라는 산업 섹터상에서 비아디가요,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1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파란 색깔은 비아디입니다. 노란 색깔은 테슬라예요. YTD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비아디는요, 테슬라랑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비아디는요, 32% 정도 올해 기준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9%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테슬라가 다시 또 올라갈 것이라고. 최대치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테슬라가 압도적이겠죠. 근데 지금부터 경쟁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프라이싱은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해서 다 먹을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이 누군가한테, 비아디한테, 중국 시장한테 뺏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 반영도가 25년도부터 베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IoT 관련돼 가지고도요, 샤오미랑 애플과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 샤오미랑 애플이랑 비교해?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샤오미랑 애플을 비교하게 되면은 샤오미는요, 올해 기준 54% 상승했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9%입니다. 중국의 샤오미, 애플이 실패한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실제로 샤오미는요, 전기차 관련돼서 원래는 애플도 포기했고요, 삼성도 자동차 관련돼서 포기를 했던 상태인데, 중국의 샤오미가 SU7이라는 세단 자동차를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달 때 냈던 YU7이라는 SUV까지 성공시키게 되면서 이번에 실적 발표 때도 이 두 가지 사업부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두 가지 전기차 모델이 성공적으로 출시했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애플도 하고 싶어하는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출시를 하면서 이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샤오미가 여태까지 많았던 그 가전제품들을 다 통합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샤오미를 믿어? 샤오미는 뭐 정보를 빼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벤치마크 대비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GPU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H20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판매하는 걸 도와주라고 트럼프에게 이야기했었고요. 트럼프는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 관련된 칩에 대해서 허용하고자 15%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것을 미국 정부에게 줘라고 하면서 그런 딜을 맺었었는데, 엔비디아가 H20에 대한 칩을 중국에다가 납품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백도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H20에 대한 구매를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H20의 칩을 쓰지 말라는 거겠죠. 자, 그럼 대체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도 역시나 AI 관련돼 가지고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체품 없이 막무가내 형식으로 할 수 없으니 대체품이 캠브리콘에 대해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캠브리콘이라는 회사는요, 아쉽게도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중국판 엔비디아인 이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는요, 꺾이게 돼요. 왜? 엔비디아가 이때부터 이 노란 색깔의 엔비디아인데요. 이 엔비디아 상승했던 이유가 뭡니까? H20에 대한 칩을 중국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하락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H20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못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는요, H20에 대한 칩에 대한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요, 지금 캠브리콘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온댔을 때 미국의 엔비디아는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에 위치하게 되고요. 중국의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화웨이랑 같이 합쳐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캠브리콘은 아직도 지금 뭘 못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이미 빠르게 프라이싱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쇼폼 관련돼 가지고도요. 콰이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플랫폼인 키링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틱톡 다음으로 중국 내에서 유명한 두 번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콰이쇼 같은 경우에도 메타와 서로 경쟁하고 있죠. 메타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형식으로 경쟁사이긴 합니다.
이 두 친구들에 대한 수익률을 보게 된다 했었을 때도 사실 뭐 엄청나게 같은 기업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콰이쇼우는요. 올해 기준으로 77% 가까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27%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지금 중국형 AI 모델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틱톡의 바이트댄스 그리고 콰이쇼우의 키링 같은 형식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세대 딥시크라고 불리고 있고 이번에 콰이쇼우도 2분기 실적 발표를 냈었을 때 매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6월 달 키링 관련된 출시 이후로 2,200만 명이 이제 지금 콰이쇼우를 이용하면서 AI를 이용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1억 6,800만 개,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 3억 4,400만 장이 현재 지금 콰이쇼우를 바탕으로 AI 편집을 바탕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각각의 모든 전 분야에서 미국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다가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미국만 투자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의 투자가 유효하려면요. 우리는 달러를 봐야 돼요. 달러가요. 올라가는 시기상에 강달러가 되는 상에서는 당연히 미국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약달러가 되는 상황, 25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달러가 되는 상황에서는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미국이 아닌 넌 US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탕으로 보게 된다 했을 때 약달러가 이어진다라면은 당연히 미국에 집중된 투자가 아니라 미국뿐만 아닌 다른 국가들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고요. 동일하게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AI가 없지만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앞으로 약달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차차 이야기해보고요. 약달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하고 싶어 해요. 제조업을 하려면은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에 대한 스탠스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돈이면 다 하는 그런 단체들이래요. 중국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요. 지금 지난 9월 24년도 924 이후로 최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검은 색깔이 헤지펀드들의 순매수인데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랑 주식시장에 대한 의지 자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미국을 앞질렀다 이게 아니라 미국과 경쟁 상대가 된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프라이싱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 2022년도부터 중국이 상해가 재봉쇄가 되고 코로나로 다시 한 번 더 힘들어지게 되고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고 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헤지펀드들과 중국 투자를 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반등했었을 때 반등하더라도 계속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지금은요. 여기서부터 늘어나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지금 단발성으로 중국 주식이 상승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미국처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도 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시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은 당연히 AI라는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이 AI 상에서 미국이 다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미국 말고도 중국이란 나라가 AI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 있다더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경쟁을 AI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없이 비싼 미국이 AI를 다 먹을 거라는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게 안 될 거야 라고 시장에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 어떤 게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구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부터 1년 전 봤었을 때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1위예요. 선전성분이라고 중국 시장의 코스닥이라는 지수고요. 항생도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1년 기준이다 보니까 YTD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니까 46%, 45%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미국 시장은요. 그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프라이싱 자체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비싼 상태예요.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머징 마켓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코스피에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아쉽게도 AI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AI가 없는 상태입니다. AI를 투자한댔을 때 이머징 마켓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머징 마켓에 AI가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요, 중국이란 나라를 믿진 못하더라도 시장의 수익률을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요, 시장은 지금도 이머징 마켓에 있는 중국, 그 중에서도 선전성분, 항생 같은 테크를 담당하고 있는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상반기에 봤었을 때 중학개미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고요. 중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테크입니다. 샤오미, 비아디, 알리바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트렌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와우 스페셜 강의를 토대로 중국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고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돌아와서 첫 번째 그 스타트였던 왜 지금 중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 했었을 때 첫 번째는 AI를 보유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저평가가 돼 있냐면은 2020년도의 시가를 현재까지도 지금 못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달러 약세라는 이머징 마켓 시장, 이 US에서 넌 US로 가고 있는 이 시장의 트렌드상에서 한없이 비싼 미국이 아닌 이머징 마켓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확고합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하자. 왜? 과거 2022년도 때 상해 재봉쇄 이후로 FDI 관련된 외국인 투자 자체 비중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24년도 4월 달 때 신국구조, 24년도 9월 24일 날 때 중국의 경기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25년도 4월 달 기준으로 국가대표팀에 대한 중국 ETF 매수 등 중국 정부는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 주식의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인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클 버리, 미국 시장의 숏을 2008년도 기준으로 미국 시장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마쳤던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 정부도 들어가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매크로도 지금 중국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평가되었고요. A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만, 색안경만 벗고 시장을 보게 된다면 중국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총 8강의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 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테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와우 스페셜 강의를 토대로 중국 투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가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요. 다음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